안녕하세요.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감정과 이야기, 또 이야기의 종류, 시간과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야기 종류는 이게 바로 이제 상담할 때 바로바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별표 7개를 하고 경청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감정과 이야기를 볼게요. 우리가 이제 감정도 사실 어떻게 보면 모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따라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굉장히 슬퍼요. 그러면 나도 그 마음이 또 이렇게 공감하면서 슬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속 주인공의 어떤 상황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감정을 모방한다라는 것은 음 그 이야기 속 주인공의 어떤 그런 상황과 감정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어떤 소녀가 어떤 상황을 인제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인제 선생님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아빠일 수도 있고 이제 아이를 위로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는 거의 뭐 아빠 같아요. 뭐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친구랑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나만 빼고 자기네들끼리 놀러 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왠지 나 혼자가 된 것 같고 막 이러면서 인제 얘기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인제 아빠가 "아 그랬구나. 얼마나 속상했겠니." 뭐 이러면서 인제 위로했겠죠. 음. 자, 우리가 한번 그 레드 슈즈라는 게 있어요. 레드 슈즈. 예, 저도 이 만화 영화를 아주 즐겁게 봤는데요. 우리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것들이 우리는 뭐 그냥 뭐 요정공주 하면 막 아름답고 공주는 예쁘고 막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외모 지상주의 어떤 사회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아주 그냥 딱 그런 거를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원래 꽃세븐 왕자라고 아주 잘생긴 왕자님들이 있는데 그 왕자님들이 아주 그냥 못생기고 이러니까 그 못생기고 이런 사람이 요정공주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저 사람은 마녀일 거야.' 하고 그냥 칼을 쏴 버려요. 그러니까 인제 그로 인해서 이 꽃세븐 왕자가 마법에 걸려서 초록 난쟁이가 된 거예요 이렇게. 아주 난쟁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 초절정 미녀는 원래는 굉장히 못생기고 뚱뚱한 공주예요. 근데 뚱뚱하고 못생긴 공주니까 내가 못생기고 뚱뚱했을 때에 사람들이 나한테 대했던 걸 알잖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인제 레드 슈즈를 신고 아주 아름답게 그냥 한골탈퇴하듯이 아주 초절정 미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기한테 너무너무 잘해 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무렇게나 입고 갔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과 내가 아주 예쁘고 좀 고급지게 입고 막 이렇게 갔을 때의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여러분 저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지금은 인제 전혀 뭐 예쁘고 못생긴 걸 인제 떠난 거 50 대는 인제 외모 평준화나 외모 평준화예요 이때는. 근데 뭐 30 대나 뭐 20대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예쁘게 입고 옷도 뭐 이렇게 원피스 입고 요렇게 입고 학교에 강의 갔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과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화장도 안 하고 이렇게 시장을 거닐 때의 사람들의 반응은 다르다라는 거. 음.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아주 못생기고 아주 예쁘고 그러면은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렇게 우리가 어 인제 이 레드 슈즈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거에 대해서 공감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 '아 그럴 수도 있어.' 또 그러면서 내가 경험했던 거랑 같이 관련시켜서 생각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야기의 근원이에요, 이야기의 근원. 그러니까 이야기는
인류가 내놓는 답이자 어떻게 보면은 삶의 해설서이기도 해요. 우리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이솝우화도 있고 또 동화도 있고 신화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삶의 해설서이기도 하고 어떤 삶의 지혜이기도 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는 인간이 존재하며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 기원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의 역할이에요. 시간의 역할. 시간은 인간 안에 있는 듯하지만 인간 밖에 있기도 해요. 우리가 마치 시간이라는 거는 인간 안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인간 밖에 있는 거예요. 과거는 현재의 의미와 관심에서 새롭게 이해해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무시를 못해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과거의 경험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어.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 내가 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우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제 이름을 쓰는 거를 좋아해요. 우산을 사면 바로 이름 쓰고 뭐 필통을 사면 이름을 쓰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쓰게 된 이유는 과거에 그 옛날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 사내마가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똑같은 거 사주면 언니가 힘이 세니까 언니가 "이거 내 거야." 하고 가져간다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지거나 또 아니면 우산을 편의점에서 사서 직장에 갔어요. 그럼 비슷한 우산들이 많고 이렇게 제가 예전에 영재연구소에 있을 때 수많은 학부모들이 우산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우산을 갖고 오잖아요. 분명히 저 우산이 내 우산인데 이름이 안 써 있으니까 자기 우산이라고 우기는데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분명히 내 우산인데 이름이 안 써 있고 자기 우산이라고 우기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을 사실은 여러 번 경험해서 직장 생활할 때도 옆에 있는 직원이 왜 그거 있잖아요. 내 거 너 거 구분 없는 그러니까 악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악의가 있는 건 아닌데 옆에 있는 사람 물건을 그냥 자연스럽게 쓰고 자기 물건처럼 가져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거 내 거가 이렇게 별로 그렇게 개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악의가 있는 건 아닌데요. 그냥 그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직장에 갔더니 옆에 있는 직원이 수시로 내 물건을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어. 근데 그거를 돌려주질 않아. 근데 이름이 안 써 있으니까 또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다음부터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필통에 이름을 적고 우산에 이렇게 이름을 적는 것은 과거의 그 옛날의 그 경험들이 지금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나요? 음. 또 세계관의 어떤 드러남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하자의 역사관과 세계관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을 반영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논문 쓰는 거 다 선행 논문 있죠. 여러분 이론 쓰는 거 뭐 1920 년대 30 년대 학자들이 이론화한 거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쵸? 어. 과거에 그 옛날에 했던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익히고 있단 말이에요. 어. 거기서 우리가 또 취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또 미래를 전망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일부 다처제도 있고 일부 일처제도 있었고 이렇게 이런 흐름 속에는 다음에는 뭐 LAT도 있고 폴리아모리도 있고 동거하는 세대도 늘어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거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떠한 세계관의 어떤 드러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감정과 이야기에는 어떠한 감정 모방 그리고 이야기의 근원 또 시간의 역할 또 세계관의
어떤 드러나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야기 치료 세미나 2의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핵심 내용이기도 해요. 아주 알짜배기 내용이기도 해요. 바로 이야기의 종류예요. 이야기의 종류. 그러니까 이 집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 사회 문화에서 배우고 익힌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엄마 아빠한테 잘하고 우리가 제도권 안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생활을 하고 그러면 이런 문화 속에서 그 문화에 지배적이고 보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라든지 신봉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명절은 지내야 될 것 같고 부모에게는 효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무언가 음식이 있으면은 나눠줘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아니면 내가 무언가 받았으면은 또 나도 같이 이렇게 베풀어야 되고 이제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니면 우리가 좀 약간 다른 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가부장적인 게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명절날 시댁에 갔어요. 시댁에 가면 며느리는 명절 준비하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어. 근데 명절인데, 예, 그냥 손님처럼 가만히 앉아서 시어머님이 갖다 드리는 거 먹고, 그리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그냥 남편하고 놀고만 있다. 라고 하면 괘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는 처갓집에 갔어요? 처갓집에 가서 잘 어울리고 장모님이 갖다 주면 장인어른이랑 같이 설거지도 하고 이러한 사이도 있지만 그냥 장모님이 차려준 거를 먹고 TV 보고 이런 사이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처갓집에 가서 설 준비를 뭐 이렇게 명절 준비를 하지 않아도 뭐라 그러는 사람 별로 없죠.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명절날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종교도 있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지낼 때 어디 제사를 지내냐는 거죠. 어, 내가 결혼을 해도 여전히 내가 결혼하기 이전에 원가족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지 아니면 결혼하고 나면 남편의 그 가족의 제사를 지내는지 그리고 나의 자녀는 성은 누구의 성인지 남편의 성이잖아요. 그쵸? 그게 지배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결혼했는데 뭐 괜찮아요. 우리가 서로 상의해서 뭐 엄마의 성을 따라도 된다고 해도 대부분의 아빠의 성을 따르자. 이게 지배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하고 내가 더 돈 잘 벌고 우리 집안의 유전인자가 더 좋으니까 이 아이는 그냥 나의 성을 따르게 할 거야. 얘는 그냥 우씨가 아니라 조씨의 성을 따르게 해주겠어. 이러면 이제 시댁에서 난리 날 수도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 지배적인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사회 문화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의 이야기.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빈약한 이야기, 결핍된 이야기.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엄마 혼자가 남아서 자녀를 키워요. 그러면 엄마의 성으로 예를 들어서 바꾸게 되면은 그 시댁과 인연이 끊길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여러 가지 여하튼 이런 빈약한 이야기, 결핍된 이야기, 그러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 우리 자신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거. 왠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통제받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지배 이야기. 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왠지 불편한 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든지 불편해진다든지 관계가 끊어진다든지 막 이런 것들은 다 지배 이야기라는 거. 어.
그리고 문제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한 집의 이야기 속에서 내담자를 괴롭히는 게 있잖아요. 어. 그러면 내가 이거에 대한 정말 그 힘듦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저 또 상담을 하다 보면 한참 제가 어떤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할 때 내담자도 그런 내담자가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결혼해서 90%가 행복했다고 해도 힘들었던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퀘션 마크가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시댁은 제사를 많이 지냈어요. 매달 제사를 지내다시피 했고 내가 막내 며느리인데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는 맞벌이였어요. 그럼 맞벌이 제가 이제 그걸 신혼 초에 제가 다 어머님이랑 상의를 해서 조절을 하고 막 냉장고에 붙이기까지 하고 업무 분장까지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있고 예,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뭐 조카도 있고 5명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밥을 먹었는데 제가 설거지를 다 하고 차도 이렇게 끓여다 주고 세탁기도 돌리고 남편이 세탁기를 돌리려고 했더니 어머님이 부르더라고요. 그거 남자가 하는 거 아니라고. 어. 그리고 남편이 화장실 청소를 하려고 했더니 그거 남자가 하는 거 아니라고. 그 지저분한 거 왜 남자가 화장실 청소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가 해야 되는 거지. 그 지저분한 걸. 그래서 저보고는 예, 변기통을 청소를 할 때는 장갑 끼고 하지 말고 손을 넣어서 해야지만 깨끗하다고 요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전지를 딱 꺼내서 어머니 그럼 제가 일을 하기 어려워요. 업무 분장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갖고 이 여러 가지 일들을 근데 어머님이 굉장히 순진하시고 이렇게 착하셔갖고 제가 업무 분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어머님도 할 수 있는 거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어머님도 거기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업무 분장이 습관화가 되도록 아예 냉장고하고 그 현관문에도 딱 붙여놨어요. 그대로 실천하도록. 어. 근데 쉽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기까지가 그래도 불쑥불쑥 어머님은 이제 올라오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금쪽 같은 내 아들이 화장실 변기통 청소할 때마다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설거지하고 있을 때도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음, 저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리 해야 된다고 어머님은 그냥 보기 싫으면 산책 가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침마다 이제 산책 가는 걸로 하면서 왜냐면 연령대가 뭐 92세에 돌아가셨지만 그 연세에서 생각하는 틀리고 맞고 이런 건 아니죠. 어머니 세대에서는 이제 아들이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근데 여하튼 이제 그런 어떤 문제 이야기인 거죠. 어떤 상황에서 나의 이건 한계가 있는데 나 혼자 희생하기를 원할 때, 나 혼자 이걸 다 하라고 했을 때 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또 여기 있는 경우도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어서 짝사랑하는 여학생이 있어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일이야 이렇게 사귀기로 했는데 이제 엄마는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혹시 공부 안 할까 봐 그 여자아이를 만나서 너 내 아들 만나면 안 된다. 공부해야지 어린 것들이 무슨 연애를 하느냐. 그러면서 아주 그냥 무섭게 그 여자아이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나는 너를 만날 수가 없다. 너희 엄마가 날 찾아와서 나를 야단을 쳤기 때문에 나는 너를 만날 수 없으니까 나한테 전화하지 마.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남학생은 너무나 깊은 상처를 받고 자살하겠다고 이제 상담소에 문을 두드린 케이스죠. 그러면 자, 이 아이 딸에는 나는 너무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고 그 여자애랑 연애하고 싶은데 엄마가 이렇게 방해를 해갖고 내가 연애를 할 수 없게 됐으니까 나는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이건 이제 문제 이야기인 거죠. 응. 왜냐면 그 아이 입장에서 이게 너무 힘든 거지만 자살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냐 이거죠. 내가 여자애랑 사귀지 못하면 자살을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다른 여러 가지 대안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을 때, 내가 연애를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진짜 여학생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게 하고, 엄마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나는 진짜 뭐 삶의 의욕도 있고 난 죽어버리겠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내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을 때 그 앞에 징검다리 돌 하나 놓는 것이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내가 이게 없으면 못 건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내가 징검다리 하나씩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엄마가 만나지 말라고 해서 안 만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만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 이야기에 숨겨진 뜻은 작은 변화라도 걱정 말고 시도해보라는 거죠. 어. 왜냐하면 내가 좋으면요 누구도 못 말려요. 내가 좋으면. 그쵸. 내가 정말 나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기 싶다 그러면요 부모가 못 말려요. 어.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시도해 볼 수도 있죠. 엄마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 공부 안 하고 연애에 빠져갖고 이제 중학교 중퇴하게 될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반듯하게 공부도 하고 여자친구하고도 건전하게 지내고 오히려 상생 효과도 있고 그러면은 엄마가 조금 배려할 수도 있죠. 사실 뭐 중학교 때 연애를 하면 공부에 타격을 입는 건 맞긴 해요. 쉽진 않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이들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대한 이야기는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미래의 이야기로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빈약하잖아요. 애들이 이야기하는 건 내가 이러이러하니까는 자살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이건 너무 빈약하잖아요. 이야기. 그래서 그 이야기에 무언가를 더해서 좀 더 발전적인 걸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 이야기는 상상된 이야기, 또 아니면 선호하는 이야기, 또 다시 쓰는 이야기.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제가 그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가끔 가다가 제자들이 연락이 오거나 이렇게 해서 진로에 대해서 문의를 해요. 그러면 한번 점검을 해줘 보는 거예요. 어떤 자원이 있는지, 정말로 원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뭐 A 각본, B 각본, C 각본 이렇게 마인드맵을 해서 A 각본대로 했을 때 어떻게 펼쳐질지, B 각본대로 했을 때 어떻게 펼쳐질지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누가요? 본인이 하는 거죠. 제가 정답을 제시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A처럼 살아도 B처럼 살아도 결과는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내가 뭐야? 어떤 걸 선택한다면 내가 보다 더 행복하고 즐겁고 좀 더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좋은 거죠. 어차피 결말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한 이야기는 자신의 어떤 과거 혹은 현재 어디에선가 자신의 삶의 요소였던 것들 속에서 만들어진 거. 이런 대한 이야기는 어느 날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대한 이야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결핍된 이야기를 지배된 이야기가 있다면 거기에 뺄 거는 빼고 더할 거는 더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제가 좀 그런 걸 잘하는데 냉장고에 냉장고에 잡다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 소세지도 있고 파도 있고 근데 마땅히 요리할 게 없어요. 근데 요거 버섯도 좀 있고 요것도 있고 계란도 있고 그러면 그런 재료들을 그냥 놔두면 그냥 대충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맛깔스럽게 딱 해갖고 볶음밥을 딱 해갖고 계란 딱 얹어서 먹으면은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게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냥 낱개로 봤을 때는 막 빈약한 거야. 아유 오늘 소세지 이거 반찬도 별로 없고 그냥 오늘 대충 먹어야 되나 이런데 요것들을 잘 버무려서 요거 좀 맛깔스럽게 해서 깨도 뿌리고 이렇게 딱 해갖고 좀 뭔가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처럼 딱 내놓는 거죠. 그럼 뭔가 좀
또 멋져지잖아요. 이런 게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 빈약한 이야기 속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 이 김치 볶음밥이라고 하면 뭐예요? 이 소시지도 있었던 거죠. 소시지만 있으면 이게 빈약한 거죠. 어. 또 버섯만 보면 이게 빈약하잖아요. 양파도 그렇고 양파만 봤을 때 빈약하잖아요. 근데 양파와 버섯과 소시지와 김치와 깨와 참기름과 김, 요런 거, 요런 게 다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이게 아주 그냥 맛깔스러운 게 나오는 거죠. 자, 한번 문제 이야기의 예시를 볼게요. 아마 여러분이 이 5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나 볼게요. 사실 우리 주변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요. 쓰레기는 버리는 거거든요. 쓰레기는 버려야 되는 거. 근데 이런 쓰레기가 다양한 쓰레기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진짜 너무 사람이 많아 갖고 늘 간섭하고 방해하고 일하려고 하면 찾아오고 막 뒤범벅이 돼요. 이거 뭐예요? 사람이 쓰레기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면 사람이 너무 많으면 계속 간섭하죠. 방해하죠. 근데 일하려고 하면은 또 오죠. 술 마시자고 하죠. 뭐 하자고 하죠. 이것 간섭하죠. 저거 간섭하죠. 막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내가 만약에 그러한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의 간섭에 뒤 이렇게 쌓여 있으면은 내가 이거를 옥석을 가리지 못하면은 거짓팔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내가 뭔가 일을 하고 결실을 맺고 논문을 써내고 이렇게 해야지만 나의 길을 가면서 내가 반듯한 사람이 되는데 그냥 어마무시한 좋고 나쁜 사람들이 주변에 다 있어 갖고 나의 일을 방해하면 내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이게 문제 이야기인 거죠. 또 두 번째는 자녀가 또 버릇이 너무 없을 때 있잖아요. 자녀가 막 상담 이럴 때는 어떻게 해? 빨리 독립시켜야 돼요. 어. 때로는 자녀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어요. 자녀가 그냥 엄마 아빠가 죽을 때까지 돈 다 뜯어가는 자녀도 있죠. 어. 그냥 엄마 아빠는 힘든다고 했는데 계속 사업자금 내놓으라고 하고 뭐 하고 땅 팔라고 하고 집 팔라고 그러고 계속해서 뜯어가는 자녀 있거든요. 그런 자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자녀는 처음부터 그런 조짐이 보이거든요. 빨리 독립시켜야 돼요. 빨리. 그것도 습관이거든요. 한 번 이렇게 계속 주기 시작하면요. 이거 계속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독립시켜야 돼. 어. 그거는 좀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에는 자녀가 또 이렇게 안타깝게도 어, 그 엄마 아빠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식과 경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이게 이게 알고 있는 지식은 쓰잘데없는 쓰레기 같은 지식은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깊이는 또 없어요. 그 경험도 잡다한 경험이 많았고 막 다재다능해. 그러면 그냥 몸만 힘들고 예, 이게 도움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일 중독되는 거야. 워커홀릭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또 교통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만 딱 하고 좀 안 할 거는 좀 정리하면서 내가 이렇게 좀 유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온몸이 그냥 병 나고 워커홀릭 되고 남는 건 별로 없고 열심히 일했는데 돈도 별로 없고 그냥 내 주변에 깔린 거는 돈인데 그 돈이 막 빚일 수도 있고 막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주변에 우리가 이제 여자예요. 우리가 다 여자니까 여자니까 여자 입장에서 생각하자라는 거죠. 주변에 좋은 남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변에 좋은 남자가 쫙 깔렸어요. 요거 교통 정리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냥 내 남편만 반듯하게 있으면 내 고민이 없잖아요. 그냥 내 남편이 뭘해도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해요. 꿀 떨어지게 감사해요. 들어와 줘서 감사해요. 뭐 이렇게 감사한 일이 생기니까 계속 남편하고 사이가 좋겠죠. 근데 주변에 남자들이 쫙 깔렸는데 그 남자들이 너무 다 우월해. 그러면 자꾸 비교가 되면서 이게 다 주변에 잘난 남자들이 다 쓰레기인 거예요. 1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게 교통정리해야 돼. 그런 경우도 교통정리해야 돼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경우 있죠. 주변에 엄마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엄마는 좋은 건데 엄마는 딱 한 명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변에 나를 가르치려고 하고 막 이러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간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통정리해야 돼, 그것도.
교통정리해야 돼, 그것도.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어떻게 처해져 있느냐 이거죠. 근데 문제 이야기 속에 있을 때는 쓰레기 더미에 갇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음. 우리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괜히 집이 정갈하고 뭔가 그 공간에 미학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왜 집에 막 쓰레기 더미인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 못 버리는 거예요. 버려줘야 돼요. 버려줘야 돼. 그리고 필요도 없는 막 명품에 푹 빠져갖고 명품은 직접 사기도 어려우니까 막 중고시장에 가고 막 명품백만 여러 개. 근데 하나도 매는 게 없어요.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 다 쓰레기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쓰레기인 거예요. 너무 많은 것도 다 쓰레기인 거예요. 어. 그래서 여하튼 문제 이야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쓰레기 더미 속에 갇혀 있다 이거야. 대안 이야기는 뭐야? 쓰레기를 버려주자 이거야. 교통 정리해주자. 심플해지자. 편안해지자. 단박에 깨닫고 즐겁게 살자 이렇게. 권윤 스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단박에 깨닫고 즐겁게 살자 이거예요. 뭘 그렇게 어렵게 사냐 이거예요. 즐겁게 살자는 거예요. 음. 여러분이 진짜 이번에 3주차 제가 이렇게 긴급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하게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도 뭐 갑작스럽게 또 가정사가 생기고 또 우리 가정을 또 무시할 수도 없고 막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여하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연하게 하니까 저도 즐겁게 하고 여러분도 아마 시간을 벌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그러니까 기본은 지켜야 돼. 기본은 지키고 정해진 거는 가능한 한면 지켜주는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좀 유연하게 조절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근데 강박적으로 나 이거 꼭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죽을 거야. 그래서 가다가 이제 운전사고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유연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즐겁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안적인 정체성을 구축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정체성을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음.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 예시도 이게 지금 최기령 교수님이 책에서 제가 그 발췌를 한 거거든요. 자, 이 아이가 악몽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상담실에 문을 두드린 거야. 6살뿐이 안 됐는데 계속 악몽에 이게 문제 이야기인 거죠. 내가 악몽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 상담자는 이 아이가 0이라고 하면 영희가 골도란 생각을 하여 악몽을 물리치고 잠을 잘 수 있는 기술이 있음을 확인한 거야. 얘가 골똘히 생각하는 그런 자원이 있는 거야. 그 상담자는 영희에게 골똘한 생각이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새로 생긴 것인지 질문하는 거야. 영희는 확실히 알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한번 이런 지지집단 재구성 질문을 통해서 영의 기술을 한번 명확하게 확인한 거죠. 상담자가 가족이나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내가 골똘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굴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영희가 아마 내 아기 인형과 엄마가 좀 알 것 같아요. 상담자가 내가 그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 엄마가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내 아기 인형은 내가 숙제하는 것을 봤으니까 알고 있을 거예요. 상담자가 아기 인형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보았니? 영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열심히 생각하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아이의 어떤 대안적인 정체성을 구축해 나가는 거죠. 나는 얼마든지 나의 악몽을 물리칠 수 있는 자원이 내 안에 있음을 그거를 자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러잖아요. 아기 인형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에요.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하니까 덧셈 뺄셈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자가 묻는 거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 너에게
아기 인형이 뭐라고 할까? 영이 오뚜기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안적 이야기의 제목은 오뚜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뚜기처럼 얼마든지 일어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이 영희의 장점과 좋은 기술, 정체감 이런 것들을 새로운 이야기에 덧붙이는 거. 이런 과정에서 영희는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행복한 꿈을 꾸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악몽도 얼마든지 내가 통제 가능하거든요. 악몽을 행복한 꿈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에 감정의 정체는 실체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감정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진짜로 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질투는 1도 없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런데 나는 그냥 쿨하니까 괜찮아 하지만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되면 제가 좀 질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런 거는 내가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 내가 눈으로 보거나 실제 내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은 내가 불편하구나 이걸 안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이야기를 깊게 묘사하고 감정을 자극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다음에 시간과 이야기예요. 인간의 내면과 시간, 우리 내면에서 혼돈의 상태를 넘어서면서 시간은 사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5년째 성상당 관련된 책을 저를 포함해서 4분이 같이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새 챕터를 맡았는데 제가 어떤 거에 대해서 아직 제 가치관이 서지 못하니까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불륜이에요, 불륜. 우리가 예를 들면 불륜이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게 있어서 내 배우자가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사귄다든지 아니면 미혼이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를 사귀게 되면은 형사처벌을 받아서 무조건 징역형이었어요. 그게 간통죄예요. 우리가 성범죄와 관련된 3대 범죄가 있어요. 강간, 간통죄, 그리고 성매매였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대신 간통죄가 없어진 대신에 민법에는 또 적용이 돼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일 결혼한 유부녀나 아니면 유부남하고 사귀어서 그거를 이제 들통이 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이 깨지지 않았다면 평균 2천만 원.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부부가 있는데 한쪽에 바람 폈어요. 그럼 바람 핀 사람이 나의 배우자에게 2천만 원. 그리고 그러니까 상대 그 배우자에게 또 2천만 원 주는 거죠. 그런데 만일 불륜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파탄 났어요. 그러면 그거는 손해가 너무 심하다 해서 3천만 원. 이렇게 이제 현재는 그렇게 어떤 민법에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50대나 60대 연령대에 배우자 부부관계의 섹스리스 부부라든지 또 배우자가 성생활을 기피를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욕구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아예 성욕구가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성욕구가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섹스 자체를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섹스를 안 하게 되면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밸런스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무조건 이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또 성매매는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욕을 어떻게 푸냐고요. 그럼 제대로 못 푸니까 강간도 일어나고 성매매도 일어나고 불륜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포스트 모더니즘, 말이 이제 헛나왔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시각에서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설득력 있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어떤 새로운 어떤 것들을 뭔가 기준을 세워서 쓸까 이렇게 제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계속 지금 연구하고 조사하고 어떤 아직도 이제 열린 걸로 열어두고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교류 분석에 입각해서 그걸 쓴다라고 하면 교류 분석은 자율적인 인간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선택과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5년 전에 제가 썼을 때랑 지금은 또 제가 그 불륜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뀐 거예요. 5년 전보단 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이라는 게 5년 전과 지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시간의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상대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의 차이가 우리의 삶에 일으키는 미묘한 차이가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과 인간의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측정하는 법은 여러분 시간을 측정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뭐 태양이나 수평선 또 초소의 물결 등을 이용해서 오래 전부터 그거를 측정을 시도해 온 거예요. 우리가 태양이 지면 이제 저녁이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던 거죠. 지금 이제 시계가 있으니까 몇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도 다양해진 거죠. 그래서 시간과 이야기에는 시간의 내면과 시간,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혼란스러웠던 게 교통정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시간의 관리, 또 시간과 인간의 발견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큰 이야기와 작은 이야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각각의 개인의 이야기들은 이 우주의 관점이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작은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그 작은 이야기에 영향력이 있는 거. 작은 이야기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작은 이야기가 언제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만 예외적으로 6.8 그 운동을 안 했어요. 여러분 이따 이제 제가 공유하겠지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에 입각한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대립하고 있는 남한하고 북한이 있으면 그게 대립하고 있었고 언제 넘어올지도 모르고 제2의 6.25 사변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어떤 6.8 운동에 이렇게 6.8 운동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스며들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어떤 시각과 이런 것들이 좀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게 조금 더디게 오는 거는 맞아. 그 다음에 큰 이야기와 사명감이에요. 큰 이야기는 작은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는 거지. 큰 이야기는. 그리고 이는 단순한 목표가 아닌 무엇인가 더 큰 것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큰 이야기와 우주의 이치는 우주의 무한한 선상에서 우리는 결국 하나의 작은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는 이건 우리만 겪는 거야. 막 이렇게 하지만
아주 큰 우주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주 작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면서 나타나는 모순과 감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막 어느 순간 우리가 '아 이거 별거 아니었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별거 아닌데 막 거기에 막 되어 있을 때는 '이럴 수 없어.'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별거 아닌데 우리가 왜 그 예를 들면 우리가 30대 40대 때는 막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배우자를. "한눈 팔면 안 돼." 막 이러고 막 한눈 팔면 막 열받아 하고 막 질투해 하시네 막 그러죠. 근데 좀 나이가 들면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가정 지키고 내 역할을 하고 다 하는 거죠. 근데 인제 고 연령대에서는 막 그게 인제 전부이냐 또 뭐 우리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고부 갈등이 있을 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거 별거 아니었거든요. 저도 뭐 20 년간 인제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지만 인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인제 이렇게 다 이렇게 나이를 먹고 정리정돈이 되니까 그 당시엔 너무너무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지금 보니까 별거 아니었던 거예요. 별거 아니었던 거. 제가 무엇을 선택하든 결과는 똑같았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딱 자각하는 순간 와 되게 감동이 밀려오고요. 그냥 감사한 마음뿐이 안 들어요. '아 내가 이런 난관을 극복했구나. 뭘 했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거. 어. 왜냐하면은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저보다 나이가 더 있으신 우리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세월이 흐르면서 별거 아닌 것들 있잖아요. '아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그런 걸 깨달으면서 어떤 우주의 어떤 모순 또 감동 뭐 이런 걸 한번 이야기해 보자라는 거죠. 사실 세상은 모순 덩어리이기도 해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음 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그냥 인간이고 인류고 사람 사는 세상이 원래 그렇다라는 거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해를 끼쳤던 사람이 나한테 다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인간사라는 거죠. 그래서 큰 이야기와 작은 이야기는 작은 이야기의 영향력, 또 큰 이야기와 사명감, 큰 이야기와 우주의 이치 요런 요렇게 인제 범주를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과거와 이야기예요. 과거란 지금의 의지 그러니까 과거는 일어난 사건의 연속상으로 보려는 지금 이 순간의 의지예요. 우리가 과거의 경험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훌륭하고 지금 여기 결실이 좋으면요 과거가 고통스러워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거를 더 아름답게 우린 미화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럼 과거에 '아 내가 그래도 혹독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난관을 뚫고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막 결실이 안 좋아요. 막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막 부모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거도 지금의 의지예요. 내가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가 원망하면서 보느냐. 그 지금 여기에 나의 의지에 따라서 과거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과거의 재해석은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다양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토대로 지금 현재 또 미래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과거의 영향력이에요. 그렇죠. 어느 날 뚝딱 지금 이 순간 here and now 지금의 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의 영향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과거는 현재와 미래에 큰 영향력을 미쳐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리에서 더욱 힘을 내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중부대학교 박사생인 것은 과거 그 옛날 여러분 너무나 간절한 여러분의 소망이 지금 여기에 박사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박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간절한 여러분의 마음이 박사학위를 받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막 강의를 하고 싶어 하고 상담소를 운영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 지금 여기의 마음이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이 되는 거죠. 음. 자, 이야기의 가치예요. 지식과 경험의 공유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지식과 경험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인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게 바로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다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그리고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야기의 가치는 행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요.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매일 운동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실제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동기부여를 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는 우리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때 동기부여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교수님 저는 반드시 박사학위 받을 거예요. 저 잘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개 발표를 했어요. 박수 받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동기부여 팍 받아서 열심히 쓰는 거죠. 그러면서 박사학위 받겠죠. 그리고 삶 속의 다양성.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성과 개성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거예요. 누가 예쁘고 누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각각의 색깔이 있고 각각의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다 개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자체가 그냥 가치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의 가치는 지식과 경험의 공유, 또 행동에 대한 동기부여, 삶 속의 다양성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